네, 정치 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정치 고수 같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고수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고수면 아마 용산에 있거나 뭐 그랬겠죠.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비대위 인선 완료됐잖아요. 예.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명직 비대위원회 4명, 또 사무총장의 성일종 의원, 정책위 의장의 정점식 의원 모두 7명으로 구성됐어요. 잘 됐나요? 지금 아마 그 사무총장은 공식적인 비대위원은 아닐 겁니다. 그 원내대표까지 7명이죠. 네. 그 비대위원장까지 해서 7명인데 뭐 어차피 이 황우여 께서는 비대위원장께서는 혁신형을 자꾸 강조를 하고 뭐 전대룰부터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 모두가 다 네. 그리고 언론인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네, 앞서서도 네, 이러니까 잠깐 있다 가는 거다. 관리만 이러니까 잘해라. 뭐. 뭐 네. 비대위원을 잘 뽑았느니 잘 뽑지 않았느니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하나 이번에 영남은 빼고 서울에서 그리고 강원 한 분, 충청 한 분, 서울 2분, 그중에 낙선자가 전주의 의원 한 분, 그리고 김용태 의원처럼 이제 젊은 신진 의원 또 당선자도 있는 것은 내가 보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비대위가 뭘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비대위 같으면 뭔가 결정을 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권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죠. 뭐 있으려고 하면 문제 터질 겁니다. 있으려고 하면 가령 지금 그 대구시장 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이 이 8초에 전당대회 열자. 그거하고도 좀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죠. 왜 비대위가 빨리 하고 떠나면 되지. 선수들끼리 하는 건데 뭐 그리 힘든다고 말이야. 시간이 40일로 부족하다는 온갖 소리 하느냐.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해라. 7월 초선에 대충 하고 빨리 이 정상적인 권력으로 넘겨주고 떠나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사실은 옳은 얘기죠. 그러면은 이번 비대위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 안배 잘하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다양한 의견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잘 지키는 비대위를 만들었다. 요런 선에서 그렇죠. 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게 한계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전당대회 룰을 뭐 지금 바꾸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다른 어떤 기존의 어떤 틀을 조금 바꿔보겠다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돼서일까요? 아니면은 이 비대위의 탄생 자체가 너희는 그냥 관리만 해라고 비대위 해가지고 탄생 자체가 지금 임시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윤재욱 전 원내대표가 네. 비대위원장 차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이분에게 저분에게 자꾸 전화도 해보고 했지만 전부 다 손사래를 치니까 그래서 어당팔이라고 불리는 이제 황우여 전 원내대표에게 그 비대위를 맡아주십시오 해서 모신 건데 이분은 참 굉장히 사람이 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많이 받는 분이잖아요. 무난하신 분. 예. 그 사람이 어수룩해 보이도 그래도 당수 팔단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단력도 갖춘 분이거든요. 뭐 좋은 결단력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 과거에 국회 선진화법 이런 악법을 사실은 만든 대표죠. 그때 남경필 의원과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국회 폭력 사태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왜 만들었느냐. 물론 그 법을 그때 만들도록 이끈 분은 박근혜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신문에 칼럼을 그렇게 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이런 법이야말로 반민주적인 법이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지나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죠. 그러면 그런 결단을 하신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들어오시면 그냥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뭔가 할까봐 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하면요. 당장 네. 말이 나오잖아요. 6말 7초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제일 처음에 나경원 대표설 뭐 이 대표설이 그냥 압도적인 주류의 흐름처럼 막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안철수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네, 명단이 네, 남았는데 갑자기 8초로 딱 옮겨가니까 한동훈 롤백설이 딱 네.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롤백설이 등장하니까 드디어 유승민,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름이 계속 이제 나오는 전쟁인데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대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승민 대표 같으면 지금 못 나오죠. 예, 이렇게 지금 100% 당원 투표로는 나오면 네네. 뭐 그 사람 꼴찌하죠. 네. 이러니까 뭐 또 꼴찌한다면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꼴찌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를 딱 들어오면 그 역투표든 아니든 문제가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당대표 적합도에서 지금 뭐 1, 2위 하고 예, 계시니까요. 한동훈 위원장과 예, 28%, 예, 26%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1, 2위를 예, 서로 하고 뭐 있으니까. 겨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진석 그 지금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다. 그래서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당원들이 100% 해야 된다. 뽑아야 한다. 그래서 그 앞에 30% 여론조사하는 걸 없애버리고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작년 3월 달 전당대회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전대룰을 뭐 50%를 여론조사로 한다, 30%를 여론조사로 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뭐 투표를 다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네, 모두 그날 당원 등록하고 뭐 투표를 하는 제도로 바꾼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나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100%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3분이나 있습니다. 이 앞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압승을 다 예상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네. 이게 당원만으로 하는 게 맞냐 안 글쎄 맞냐라는 말이에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그 정의를 보면 정당의 대표는 사실은 당원만의 투표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당 대표를 두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없고 사무총장이 없고 그리고 대변인이 없어요. 이 세 개가 있으면 그 정당은 획일적인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아니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왕 당 대표를 과거처럼 총재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가 될 합의제 대표식으로 대표를 두는 건 좋은데 그렇더라도 그걸 어떻게 같은 뽑을 거냐를 이념과 가지고. 같은 정책을 가진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난 옳다고 봐요. 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은 전대 룰 예. 바꿀 필요 없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쓴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쓴 정치학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도 저는 그렇게 썼어요. 당원들끼리 뽑아야지 이걸 왜 일반 여론조사를 가미를 해서 당대표를 뽑느냐.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당대표를 두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리딩 플로어 원내대표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대룰을 바꾸자. 글쎄요. 그 지난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는 또 바꾸면 안 된다? 당원만으로 뽑아야 된다고 그런 여론이 비등해서 네. 당원 100%로 네. 뽑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년 만에 또 뭐 바꾸니 여론조사를 많이 50% 하자, 30% 하자. 뭐, 근데 예, 그걸 예. 누가 결정하겠어요? 예.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용산이 눈치 봐가면서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은 여기 아마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굳이 당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 50% 하라 30%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론조사를 가령 50% 정도 가미를 하면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환호를 할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그 솔직히 지금 당원만이 투표를 하면 그분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아마 이 대책점에 뭐 있다고 해야 합니까? 그 원래는 그 친윤 범위 안에 안 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 100% 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하기는 지금 쉽지 대통령 않다. 입장에서 말을 예. 하기가 간접적으로 예, 전달은 가능하잖아요. 말을 하면 개입을 하는 형식이 되니까 간접적이라기보다 이철규 그 의원이 그런
권장 이윤이잖아요. 네. 이 윤회관 핵심들이 그 권성동, 장제윤을 요새 말을 하지 않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제 유일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철규 의원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분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 옳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용산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애초에 그걸 거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왜 지금 전대루를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바꾸려고 왜 하느냐. 하느냐. 새 권력이 들어와서 바꾸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새 권력이 들어와서 그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새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이렇게 해서 원내 뭐 의견을 어떻게 하고 원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그다음 당외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만들 수가 있어야지.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지금 전당대회를 불과 한두 달 앞두고. 앞두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에 좀 여러 사람이 나와야 이제 흥행도 되고 아까 컨벤션 효과 얘기도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이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말 사이에 너무 화제가 됐거든요. 공공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막 나타나고 하셨는데 의도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연한 노출이라고 보세요? 서초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이 그 외부인의 사진에 찍혀가지고 SNS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알려졌다는 건데 의도적 노출이죠. 그리고 책 읽으려면요. 아니 집에서 읽어야죠. 책은 집에서 읽어야 된다. 서재에서 네, 읽어야죠. 네. 서재에서 읽어도 집중하기 힘드는데 공공도서관에 앉아서 그런 그 이미 셀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인이란 말이에요. 네. 외부인들이 다 보는 데서 책을 읽어서 그 책이 잘 읽히겠어요? 제가 좀 속독술이라고 뭐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한 500페이지를 읽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책을 읽는데 그냥 바깥에서 책을 읽으면요. 하루에 100페이지도 못 읽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 책은 집중이 안 돼요. 책 읽으러 간 게 아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만 자기 앞에 길이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앞에 김기현 대표가 작년 3월 달에 선출이 됐던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패배한 것만으로 책임지라고 온 당에서 다 두고 일어나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원 스피커 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일한 스피커였어요. 그리고 모든 후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셀카를 찍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왜 대선 전초전처럼 이 선거를 만드느냐. 후보를 띄워달라. 본인을 띄우지 말고 후보를 띄워달라고 그만큼 우리가 알아듣도록 간접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선거 마칠 때까지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내놓는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령 이조 심판론 하루 종일 그 선거 일상을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조 심판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내가 어떻게 민생을 구하겠다.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물가를 잡고 어떻게 소득을 늘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중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대중이 그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하지만은 막상 한동훈 위원장에게 크게 기대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보면은 팬클럽 회원수도 늘어났다고 하고 당대표 엄청 적합도에서 늘었죠. 당대표 적합도도 1, 2위를 다툰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요. 이 권력과 싸우기 시작을 하면 팬클럽 수는 확 늘어납니다.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그렇다. 저도 한때 팬클럽이 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짓말 착각을 하면요. 내가 다는 하는데 다는 큰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더 빨리 실패합니다. 이 권력과 각을 세워서 내가 대중의 인기를 얻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자 그랬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좀 이상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 밥을 좀 먹자. 이러니까 나 몸이 아프다. 그런데 그 사흘 전에 이미 비대위원들하고 밥 먹은 게 식사하시고 언론에 하셨죠. 들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들통난 거예요. 본인이 감췄는데. 그리고 이 뒤에는 당직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와갔다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만찬을 마친 뒤에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런 얘기도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는 돌아오겠다.
그럼 나온다고 이번 당대표 예, 그렇죠. 뭐, 나온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예, 예. 나온다고 그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급함을 드러내는 건데 더 빨리 실패하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참 정말 그 충문을 드리는데 제발 한 1년만이라도 공부 좀 나오지 하세요. 마라. 특히 이 필요한 것은 네.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공부입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동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연금 계획은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 연금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세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상속세를, 세계 최고라는 상속세를 낮추는 것도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상속세를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3대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 다 하고 나와야지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우리가 된다라고 한 학년에 보시는 120만, 거예요. 100만 명을 아이를 낳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빚을 시큰 지어놓으면 지금 한 해 30만, 20만밖에 안 되는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우리 사회 주력이 돼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어쨌든, 감당하겠어요? 예.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공부 좀 더 하고 나와야 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은 우선 저하고는 철학이 좀 맞지 않아서 근데 아니 다른 철학은 다 맞아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네. 이걸 딱 냈을 때부터 저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유승민 의원이 다 좋은데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국방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안보 공부를 아마 한 정치인들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처럼 많이 하셨죠? 예, 네, 국방에 네, 대해서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지금 보수 원류주의자하고는 맞지 않는 길을 가버린 겁니다.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아직도 의문부를 갖고 있어요. 네. 사람은 참 좋은 분이잖아요. 네, 네. 예. 네, 국힘 얘기는 요 정도 해보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회의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방송을 네. 그 민주당 간부들이 아마 보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령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사당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비명 행사란 말이 유행어가 돼서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힘이 자살골을 계속 넣으니까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장을 선출을 하는데 국회의장 또 이제 당에서 뽑겠다.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선명성 경쟁을 합니다. 그 선명성 경쟁을 왜 하겠어요? 당이 사당화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나는 친명이야. 친명 아니라면 난 한 분도 없어요. 물론 그 안에는 친명 좌장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이재명을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도 있고 이러니 다 친명을 내세우는데 여기에 지금 박찬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네. 그분도 그래요. 친명이 딱 지명을 하니까 명심이 지명을 해버리니까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분이 앞장서서 만나자. 나오지 마. 다 안 나가겠어요. 이러고 지금 당 추미애 지도부가 의원하고 이렇게 악수함 딱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심이 반영이 돼서 다 일찌감치 정리가 됐고 제가 네. 장담하건대요. 이런 비민주적인 태도를 앞으로 계속 보인다면 민주당은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같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왜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내세우려 하겠어요? 추미애 의원 내세우려 하는 것은 검수완박을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겠다. 그분이 원래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고집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기계적 중립을 쓰지 중립은 않겠다. 아니다. 네. 기계적 중립 안 쓰겠다. 네. 그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는 길을 앞으로 자기들이 이끌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보면은 원조 찐명들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이른바 예. 원조 찐명. 근데 그런 분들보다 추미애 당선인을 더 밀고 있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거다. 추미애 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윤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추미애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그럴 만큼 대척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추미애 의원에게 명심을 딱 준 것은 그걸 실행력? 그걸 이용을 하겠다. 아마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의심해서 참 미안한데 이 양자회담, 이른바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는 양자회담을 마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협치를 한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 딱 만들고 나서 곧장 들이민 게 최상병 특검법이잖아요. 그걸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앞에 텐트 치고 이 당선자들이 우르르 모여서 한 말이 최상병 특검법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 그 뒤에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조금 살펴보세요.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같은 분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해서 인기를 얻은 거예요. 호남에서 절대 그 지지를 받고 12석이나 의석을 챙긴 겁니다. 그럼 지금 그래서 자꾸 탄핵 얘기 꺼내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탄핵 얘기 왜 꺼내겠어요? 이재명도 살고 조국도 살고 황운하도 살려면 탄핵 얘기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극단적인 대립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조국은 이미 2심까지 징역 2년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안FC 후원금 사건 같은 것은 병합이 다 돼가 있는데 그것만 질질 끌 수 있다 합시다. 2년, 3년 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요. 끌지를 못합니다. 특히 위증교사 근데 사건은. 그거를 이제 탄핵 프레임으로 다 덮으려고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죠. 무리가 있을 아니죠. 수 있죠. 예. 이걸 가만 놔두면 선고일자 잡히고 그래 항소심 가고 대법원 판결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을 격동으로 몰아넣어야만 그런 제가 보기로는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럼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 그럼 22대 국회 시작부터 엄청 시끄러울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누가 되더라도 시끄럽게 좀 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원식 의원도 그러잖아요. 나도 시민이다 그러잖아요. 뭐 이분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 자체가 똘똘 뭉쳐있는 이재명의 당이란 말이에요. 명당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명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민주당과 같이 움직일 그럼요. 거다. 아까 처음부터 앞서 출연하신 분들은 그래도 추미애 당선인이 그 의장이 되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 본인들은 전부 다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반포퓰리즘으로 가느냐 이번에 결판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범법자들의 처단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가느냐 이번에 결정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범법자의 처단보다는 탄핵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고 반포퓰리즘보다는 포퓰리즘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22대 국회가 조금 원만히 굴러가기를 바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